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째, 철학적 인간의 13번째 강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어, 우선은 기말고사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자면요. 기말고사는 레포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기말고사의 그러한 내용은 지난번에는 동감하고 사랑이 전체로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레포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어, 3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걸 늘려서 5페이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제가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주제에 관련된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주제문을 그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그 주제로 꼭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실 레포트를 구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구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좋은 레포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를 드릴 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많이 해보셨죠? 줌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자 합니다. 제 못생긴 얼굴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줌으로 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내용도 받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제가 학교하고 계속 연락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시스템을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 수업 시간에 뵙는다. 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저희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은 좀 빼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근데 지금 이번 13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걸 보시고 저에게 올려주셨다면 이제 14강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는데요. 그 14강의 수업은 저희 수업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일정을 하셨다면 저희 첫 번 수업 시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우선 빼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의 그러한 것들은 서로 논의해보죠. 그래서 14강에서는 오픈 채팅방에서 뵙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의도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조금 서로 한번 호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 숙제도 과제도 이제 잘 올려주셨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또 얼굴 한번 뵙고 서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다음 시간에는 하겠다라는 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뭐 전체 목차는 뭐 몇 번 봤으니까요. 그래서 목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감 현상의 분류에서 지금 이제 다뤄야 되는 어떤 원전을 보는 내용들이 자꾸 제가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원전을 띄워놔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어디서 빼고 놓고 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요약의 능력이 워낙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 좀 길어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99페이지까지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올려놨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다 다룰 수 있을까? 제 목표는 어쨌든 99페이지까지는 완료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오늘 다 해보려고 해도 그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까지 이렇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는 이러한 동감 현상들, 동감과 비슷한 애들까지 다 합쳐서 감정 전형, 감정 합일까지 다 합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레포트 주제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제문을 써주시는 것이 오늘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동감 쪽만 지금 목차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역자 해제까지 봐서 이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중간 이후로 원전을 보는 것에서는 이제 제 목표는 동감 현상의 분류들, 그러니까 99페이지까지는 좀 완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이 줌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줌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내용을 나가면서 이 부분까지 좀 완료를 하는 거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맞춰서 레포트 주제를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주지하자면 레포트 주제를 정하는 건요. 여러분들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 현상들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또 사랑과 연관이 되지요. 사랑이 연관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것이 이제 동감 현상들이니까 동감과 비슷한 감정 현상들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신의 주제를 정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거의 예를 들면은 감정 현상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로부터 사실은 자신의 어떤 관심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어떠한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면 좀 이렇게 좀 연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시면 만나시면 조금 더 더 이렇게 감지를 하셨을 텐데 이제 제가 저를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연민을 느끼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연민이라는 것이 뭐고, 연민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고, 그리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질문?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서 이제 감정과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민에 대해서 비판하는 철학자들이 먼저 들어왔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제 성향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민을 잘 못하는 연민을 이렇게 가지고서 연민의 동정심에 어떤 공감하는 어떤 이런 방식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발휘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이 이제 그것이 연민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어떤 이론가들, 대표적으로는 니체를 들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연민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먼저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민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묻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니체의 연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인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막스 쉘러로 들어오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니체의 연민 비판이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게 이웃사랑, 기독교의 이웃사랑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막스 쉘러가 얘기한 것처럼 감정 전염의 그러한 방식이 이웃사랑이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어떤 연민이라고 하는 동정심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막스 쉘러의 어떤 의견, 막스 쉘러의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연민한 문제, 연민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엇갈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들어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글도 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게 되고 뭐 연민의 개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어쩌야 되느냐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것들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동정심이나 어떤 연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각각의 철학자들이 또 그것을 연민이라고 보는 어떤 이런 지점들이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점들에서 또 개념들이 또 철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로 이렇게 midlight, 독일어는 midlight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midlight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또 이렇게 철학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 다르고 니체 다르고 쉘러가 얘기하는 동감이라고 하는 mid라이덴과 mid프로이데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어떠한 것이 인간의 어떠한 감정 현상을 제대로 본 거냐,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연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이고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저는 사실은 이 감정 이론 속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여러분들 비판하시는 연민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심파티 에틱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감정 전염의 어떠한 것, 아니면 감정 합일에 관한 것,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막스 쉘러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펼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막스 쉘러가 이렇게 의식장장한 분석을 해놨다고 해서 내가 막스 쉘러에 굴복할 거냐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석해 놓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진지하게 봐주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고, 왜냐면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참조하셔서 자신의 어떠한 의견들을 펼치시는 어떠한 그런 글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호 동일적 동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호 동일적 동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상호 동일적 동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감이, 이제, 동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어떤,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엄마와 아빠가 그 앞에서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너가
너의 고통, 너의 아픔, 이걸 이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냥 다 절절히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그 대상화되는 어떤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이 자식이 죽었다는 그 상황이 이들에게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사태이기에 그 안에서 그 사태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아빠도 느끼고 엄마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의 감정적인 동요가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동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느낌 자체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상호 동일적인 동감에서 어떤 이 고통스러운 사태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이 엄마와 아빠가 그 자식의 죽음이라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어떤 이러한 것들로 보여진다면, 근데 이제 그것이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는 맞고 그 사태에 있어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 감각적인 어떤 고통이 같다는 얘기냐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체적인 그 고통이나 감각적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함께 느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낀다고 했을 때 내가 내 치통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것, 신체적인 어떠한 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뭐냐, 영혼의 고통만이 함께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만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곧바로 안다. 그래서 함께 느끼는 통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감각적인 느낌의 부류들, 느낌 감각이라고 표현하죠. 느낌 감각, 그러니까 감각적 느낌의 부류들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동감의 최고 형태를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참 헷갈렸어요. 예를 들면 이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답처럼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픈 상황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께 느끼는 어떤 통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연민의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그러한 동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여러분 만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불만을 내 스스로가 정말 인간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스 셜러의 이런 말에서 보듯이 함께 느끼는 통증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통증, 나의 통증, 아니면 너의 고통,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그 통증이 나한테 전달되는 것이 동감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예로 지난번에 우리 역자에도 봤듯이 그러니까 치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통증이 나한테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느끼는 통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함께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감을 얘기하고 어쨌든 특히 이제 상호 동일적인 동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혼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그것을 안다, 곧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 동일적 동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어떤 고통을, 그 통증을 그대로 내가 느낀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느낌도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제가 아직도 펜이 어색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감각적 느낌, 감각적 느낌들을 동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감각적 느낌들이 동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상화되어야만 한다. 근데 그것들이 타인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동정심의 자극을 받을 따름이다. 그래서 그 감각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타인의 고통 때문에 대상화되는 어떠한 감각적인 느낌들을 이 동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타인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 이러한 것에는 이제 동정심의 어떤, 그러니까 밑라이드인 거죠. 함께 아파함, 함께 고통스러워함이라는 의미를 원래 그 동정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나오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줄 잘 몰라요. 자, 써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죠. 아휴, 죄송합니다. 이걸 밑라이트, 너무 글씨가 웃긴다. 밑이라는 말은요, 독일어에서 위드입니다. 라이드는 라이덴에서 오고요, 고통스러워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예요. 그래서 밑라이드라는 말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라이덴, 이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로 얘기가 되냐면 동정심이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이제 동정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인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 이것은 이제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 거냐? 동정심의 자극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쾌락에 대해서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및 프로이데, 이러한 것들이란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동일한 쾌락을 느낀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동일한 쾌락을 그러한 것들은 이제 동감적인 그런 감각인 거죠. 그러한 것에 의미에서 함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동일한 쾌락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먼저 혼자 아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동정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걸 같이 아파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것은 최고 형태의 사랑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느낀다. 그 통증과 똑같이 아파한다. 그 고통을 아니면 그 기쁨과 똑같이 그 느낌을 함께 느낀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감각적인 어떠한 것들이 그대로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상호 동일적 동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그 아픔을 함께 느낀다.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 라는 의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동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타인의 어떠한 것을 내가 그것에 불러일으켜져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것일 텐데 이렇게 상호 동일적 어떤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일으켜지는 어떤 이런 작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죽은 그 사태에 대해서 부모인 아빠와 엄마는 그 사태에 대해서 바로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가 그러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고 있다는 거죠. 곧바로 알고 있다는 그 고통을 곧바로 느낀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호 동일적 동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뒤따라 느끼면서 첫 번째 뒤따라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동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뒤따라 느낌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뒤따라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동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쁨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고통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기가 훨씬 더 쉬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통에 대해서 뒤따르는 느낌과 동정적인 반응이 결합하는 걸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동감은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가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아직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본래적 동감이라고 한 모든 동감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동감은 타인의 체험에서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려는 의향을 표현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체험에서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려는 의향, 뭔가 지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려는 의향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에 이 타자에 열려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타인이 어떤 고통의 상태에 있어서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려는 의향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감은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판단이나 표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느낌으로써 타인의 고통으로 지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나 표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느낌으로써.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타자의 타인의 어떤 그러한 존재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타인의 고통으로 지향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예를 들면은 이 가까운 어떤 가족이나 어떤 그러한 사랑하는 연인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느낌으로써 타인의 고통으로 이미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은 타인의 고통에 직면해서 출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사유하고 느낌 기능 자체로서의 고통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타인의 고통이 타인에게 속한 것으로 출현하는 것은 바로 뭘 통해서냐면 이해라든지 이해라든지 아니면 뒤따라 느낌의 어떤 작용이라는 체험된 작용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라든지 뒤따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이 바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한 이해나 뒤따라는 느낌의 작용이 이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동정이 나한테 불러일으켜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듯이 뒤따라 느낌과 동정적인 반응의 결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스바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컴패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동정을 어쨌든 감정을 함께 느낀다, 연민이라고 하는 걸 컴패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행복주의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행복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그거는 이제 또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지향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에서. 내 부모의 행복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아니면 내 친구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뭐가? 감정 자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그거를 그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 느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동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함께 아파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감정의 어떤 폭이 좁은 사람에게서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 적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정심이 나타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힘들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왜 너는 동정심을 갖지 않니? 뭐, 이렇게라고 추궁을 했었던 건데,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것에 그러한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타인의 어떤 체험에 있어서 이미 지향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 동정심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넘겼나요?
없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툭툭 하면서 이렇게 넘겨져 가네요. 아예 그냥 펜 쓰지 말아야겠어요. 글씨도 잘 못 쓰고 이렇게 빨간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되게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저의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문단, 둘째 문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자, 나의 동정. 나의 동정과 그의 고통은 다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거잖아요. 아까 미드라이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그 함께 아파하고 그의 고통은 사실은 다른 현상이라는 거죠. 다른 두 가지 사실이다. 첫 번째 경우에서처럼,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우라고 하는 건 사후 독립적 동감에서처럼, 예를 들자면은 자식이 죽었다는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그 반응하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뭐냐면 이 뒤따라 체험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엄마와 아빠가 그 뒤따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 느껴요. 이 느낌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자식이 죽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그 안에서 함께 슬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안에 이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 안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식을 함께 낳고 이렇게 키워왔고 그런데 귀한 자식을 지금 여기에서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고통과 나의 고통, 너의 고통과 그 고통의 함께 아파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만 동감의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하는 것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 친구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같이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느끼면서 아파함이 일어나는 그걸 이제 동정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친구가 아파하는 거 하고 내가 그 친구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뒤따라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동정심이 일으켜지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되는 어떤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읽을게요. 동감, 즉 타인의 체험에 대한 실제적인 참여. 이거는 그것에 대해서 지향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인의 체험이 지향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참여를 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뒤따라 느낌, 뒤따라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따라 느낌 속에서 주어진 타인의 느낌이라는 사실과 그 느낌이 가지는 가치 사태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동감은 반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타인의 느낌과 그 느낌이 가지는 가치 사태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다? 반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정심이 일으켜지는 거다. 동정심이 불러일으켜지는 거다. 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뒤따라 느낌과 동감의 기능이 분리되어서 주어지므로 그러니까 뒤따라 느낌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동감하는 거, 동정심이 일으켜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서 주어지니까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동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론들, 다른 많은 오타예요. 많은 이론들, 다른 많은 이론들의 기술들이 뭐를 구분하지 못했냐면 뒤따라 느껴가는 거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불러일으켜지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따라 느낌을 마치
뒤따라 느끼는 것이 동정심이다. 뒤따라 느끼시는 것이 동감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뒤따라 느낌과 동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시면요. 두 기능이, 그러니까 뒤따라 느낌 하는 거하고 불러일으켜지는 동감이 일으켜지는 거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이것은 뒤따라 느낌이 동감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뒤따라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동감의 정반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아주 명백하게 제시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 테오드 립 비판하면서도 많이 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뒤따라 느낌을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감정이입이 사실은 그 감정이입으로 동감을 설명했던 그러한 이론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이 감정이입이 동감 이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뒤따라 느낌인 거다. 근데 그 뒤따라 느낌은 동감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뒤따라 느낌을 하지만,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하는 거지. 근데 감정이입을 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고문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뒤따라 느낌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를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 일어나기보다는 같이 아파함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즐기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잔인함을 즐기는 것과 그보다는 덜한 정도로 거친 태도에서 발견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뒤따라 느낌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에서 동감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이제 잔인함을 즐기는 것과 그것보다는 덜한 어떠한 거친 태도에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모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모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러면 그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뒤따라 느끼면서 그 안에서의 어떠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동감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응당 맞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뒤따라 느낌을 해요.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모진 경우들이 있어요. 모질게 구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런 잔인함을 즐기는 경우는 이제 정말 최악인 거고, 그리고 그렇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좀 거기서 모질게 구는 어떤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거친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을 달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에서 공자가 인하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적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감정적인 어떠한 차원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일 텐데, 인하다라고 하는 것과 가장 먼 게 뭐냐면 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동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되는 어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감정 이론들, 우리의 어떤 감정,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잔인함과 무감각성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이 느낄 수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가 바깥에서 일어나는지 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우울증 환자에서 자주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뉴스바움 얘기를 할 때 애증병존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인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무감각하는 어떠한 것들은 이제 병증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런 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병증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 이 안에 자기 안의 문제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통,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이런 것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대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받고자 하는데 사랑의 이 결핍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그런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에 있어서의 그러한 방식을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잘하지 못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뭘 잘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랑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받는 어떠한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나 안에서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몰입한 나머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그러한 것에서 이제 다른 세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라고 하는지, 나는 다행이야.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아서. 난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 옆에 바로 있는 친구인데도 내가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파하는데도 그 아파할 겨를도 없고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여기서는 우울증 환자가 이제 타인의 체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제 뉴스바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리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르시시즘인데 아픈 나르시시즘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밖에를 한 치 앞도 열어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작 제가 예를 들잖아요. 저희 예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 말고는 그냥 한 치 앞도 열어놓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 아니고는 내가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것, 기쁨을 함께 느낀다 이러한 것들의 동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현대인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내 안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건데 유아론적, 그러니까 나를 그냥 가족 몇 명으로 조금 확장시킨 것 뿐이야. 근데 그게 아픈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타인의 체험에서 우리가 인간에서 접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리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프게 그러니까 병이 걸린 거야. 왜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르시시즘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이제 모든 게 출발하는 게 나르시시즘에서 출발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인데 그게 원래 자기 애잖아요. 근데 자기 있는 그 자체를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병리적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울증 환자에서 무감각성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현대인들은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병리적 나르시즘을 겪어요. 그래서 쉽게 우울증에 더 빠지는 거죠. 왜냐면은 고립되어 있으니까. 고립되어 있으니까 우울증에도 쉽게 빠지는. 우울증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럼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그 타인과 우리는 항상 만나고 타인의 어떤 체험에 있어서의 어떤 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나의 경쟁 상대고, 다 나를, 쟤네들이 잘 나가면 내가 엎어뜨려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버리니까, 마음이 안 열려지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잖아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동감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참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 생각들이다. 그리고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뭐 되게 경쟁으로 바라보는 어떠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도 파괴하고 있고 나 자신을 항상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면 항상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단계로 가져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어떤 이런 사람들, 뭐 저까지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얘는 이걸 못해,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제가 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이제는 좀 신뢰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믿고 내가 쟤는 나의 경쟁자야. 뭐 이러한 관계로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이렇게 서글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부터 이렇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돈과 권력과 힘과 이러한 아니면은 갑질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방식이 있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동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그들을 그러한 부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찬찬히 보시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라면 상당히 서글픈 일이죠. 그렇죠?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얘기 또 나온다.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독일에 짐을 싸갖고 유학을 갔거든요. 홀로 다니신. 그런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친구들을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많은 관심을 안 두고자 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뭐였냐면, 내가 잘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관심 두지 않아도 이 친구들 다 나한테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정말 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이제 먼 데로 떠나가니까 이제 친구들의 관계를 내가 이제 신경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정당화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잘 되면 얘네들이 다 나한테 연락하고 따라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되게 사실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은 어쨌든 뭐 이렇게 권력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못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죠. 연락을 안 하고 독일에 혼자 있다고 이렇게 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면 당연히 친구들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 그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저 같은 잘못은 범하지 마시라. 참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인함과 달리 거친 태도. 제가 이제 모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거는 느낌을 통해서 받아들인 타인의 체험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을 오는 생적 느낌, 상승된 생적 현상, 그리고 생적 성향이 주어질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오는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거친 태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칠게 구는 그러한 우리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러한 느낌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친 태도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괴시켜버리고 그렇게 구는 어떤 이런 방식들은 좋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전염을 볼 수 있는데요.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슬픈 기분이었던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서 막 활기찬 기분에 대해서 즐거운 분위기에 휘말리는 경우이죠.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노부인들이 둘러 앉아서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 같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울어요. 그렇죠? 이게 감정 전염이에요. 저 이런 거 너무너무 못해요.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해서 내가 이 동정심이나 동감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했던 어떤 간증 같은 걸 해요. 근데 간증식으로 막 이렇게 아팠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막 같이 울어요. 우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슬픔이고 아픔인 건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로 이렇게 뭐 울음이 터뜨려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게 못돼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는 동감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가? 우리 이런 얘기 다 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는 타인의 기쁨과 고통을 느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타인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감정 전염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그러한 그런 그것에 대해서 타인의 체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에 내가 뭔가의 나의 경험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내가 감정이입이 된 거죠. 그래서 울음이 터뜨려지는 어떠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일찍 알았었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이해하려고 더 노력을 했겠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왜냐면 이제 그 타인의 체험 자체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래, 좀 그런 부분 참, 속이 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러일으켜지긴 하는데 이렇게 울음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나는 다른 사람들은 엉엉 우는데 나는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이 동감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감정 전염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슬픔이었다. 그러니까 타인의 체험에 그러니까 아니 나의 슬픔이 타인의 체험에 참여해서 그거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어떠한 그러한 그래서 함께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이렇게 툭 열려서 그거에서 엉엉 운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유학 시절에 이제 저희 동네가 작아서 유학생들이 작아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거기에서 독일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인 어떤 권사님이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이렇게 한번 밥 같이 먹자고. 근데 또 안 가는 것도 예의가 안 되죠. 몇 명이 몇 명이 없는 유학생 사회에서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기도를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게 뭐냐면 이 초등학생 아이인데 그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어른들이랑 기도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 교회 자체가 제가 있었던 곳에 있었던 한인 교회의 성향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참 그런 것에 이제 근데 어쨌든 한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친구가 아버지 하면서 哄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신자도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냥 기도를 저렇게 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났는데 활짝 또 웃으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아이여서 그것이 이쪽에도 가고 이게 폭이 진동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나이 때 또래인데 어떻게 저렇게 방금 울었던 친구가 저렇게 환하게 딱 예배 끝나자마자 눈물 싹 닦고 이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놀라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감정 합일 이런 데서 보다시피 보다 보면 어린아이의 감정 상태가 조금 더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확 이렇게 변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감정 합일도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감정 전염이나 감정 합일이 상당히 잘 되는 그렇게 되고 또 이게 잘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확 빠져나와 버리는 어떤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감정의 이론들을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이제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타인의 감정 체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겪었던 어떠한 이러한 것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전염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저는 타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 얘기에 몰두하는 사람인 거고, 감정 합의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무감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무감각하다기보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제가 내 안에 갇혀서 한치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어떠한 것들이에요. 봄 풍경의 유쾌함, 날씨의 음침함, 집안의 어떤 참담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전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 전염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감정 전염의 어떤 특징은 이제 비자의적이고 무의식적인 어떤 무지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감정 전염의 과정은 비자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재밌는 술자리 가면 흥이 나고 슬픈 자리에 가면 슬퍼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고유한 것은 출발점으로 귀환하는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감정이 곧바로 마치 눈사태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원래 내가 가졌던 어떤 출발점으로 귀환하는 회귀하는 어떤 내 어떤 경험으로 가는 어떤 이런 성향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함께 이렇게 왜냐면은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또 확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전염을 통해서 발생한 감정은 표정과 모방을 매개로 해서 또 전염이 되고 그렇게 모방되는 감정은 더 이렇게 증폭되는 어떤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감정 전염의 어떠한 이러한 것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감정 전염이 비자의적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게 대중적인 어떠한 아니면은 그런 어떤 무리들의 어떤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이게 나타날 때 대중적인 어떠한 것들 안에서 나타날 때 대중적인 이러한 함께 이런 분위기로 확 몰고 갈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시 되는 거는 되게 감정적인 동요를 막 불러일으키고 그걸 부풀리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것에서 이 사람들이 감정적인 걸 막 자극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써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언론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선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것들을 가정적인 어떤 동료로 이끌어가고 그게 이제 끝없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비자의적으로 이고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런 전염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특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전형으로 확 몰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은. 내 편, 네 편 따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얘네들이 이것들을 조장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편, 내 편, 뭐 진보 보수로만 나눠지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감정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기사들도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뭐 이런 것들로 불러일으켜가는 그러한 것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것들을 막 몰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 기분 전환의 추구의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분 전환을 추구하는 경우에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명랑한 사람을 보는 거. 이 기분 전환 추구하는데 최고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고 이렇게 밝고 명랑한 사람 만나는 것만큼 기분 전환은 최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 전환의 어떤 추구도 일종의 어떤 감정 전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의식에서 특수한 불안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그런 것도 자꾸 왜냐면 거기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제 전염이 되기 마련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떠한 그러한 것이 곧장 나를 힘들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으면 그 아파하고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얘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있으면 내가 이 불행하고 함께하면 나도 불행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장 나에 있어서의 어떤 왜냐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뒤따라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어떠한 거거든요. 그쵸? 엄청 중요한 사람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 중요한 어떤 이러한 건데 그게 마치 내가 얘한테 그냥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서 전염될까 봐서 두려워하는 어떤 이러한 거는 그냥 동감이라고 하는 거를 감정 전염으로 생각을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명랑한 얼굴을 보면 기분 전환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는 항상 남는 거고 그냥 이렇게 문제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냥 사태를 잘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태가 아주 큰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면 돼요. 그렇잖아요. 참 이래서 저는 모진단이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선생님 저 고생 안 해본 사람처럼 생겼어요? 전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적인 어떤 것으로 보면 사실은 정말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고 그 힘들게 공부한 속에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단계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예를 들면 IMF 때 다들 부모가 돈 안 보내주면 다들 유학생들 다 집에 돌아가고 이랬을 때 저는 진짜 유일하게 저 사는 도시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면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저 혼자 일했어요. 진짜로. 다 부모한테 돈 받아서 일하는데, 아니 공부하는데. 이제 그래서 참 억울하더라고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뭐 다들 요즘에는 아프리카 애들이나 스페인 애들이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애들 다 이러면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괜히 혼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부모한테 기대가지고 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근데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당연하겠어요. 그쵸? 20살까지 했으면 독립해야지. 그렇잖아요. 독립하는 게 맞는 건데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이렇게 막 억울하게 느껴졌던 거죠. 왜 우리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원망하지는 않았고 그냥 좀 마음이 왜 다른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집에서 돈 받아서 공부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쵸? 저한테 스페인 친구들이나 라틴 아메리카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짐 싸갖고 가겠다니까 바보 같다고 바보라고 했어요. 저한테. 너는 부모가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을 갔잖아요. 부모가 대학까지 졸업시켜줬으면 그러면 할 일 다 한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짐 싸갖고 간다고 하냐. 나는 20살 때 동생 데리고 페루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남고 여기서 대학 다니고 동생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니네 부모는 충분히 할 일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솔직히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을 안 샀어요. 그러니까 IMF 터지고 짐 싸갖고 집으로 다시 오려고 했거든요. 아니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사실은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그런데도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그러면 힘들잖아요. 일을 하는 건 다 힘들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도 이렇게 한 4시간 일을 하면은 정말 빡세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뭐 하겠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서빙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빡세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일했으니까. 억울하고 뭔가 그래 생각하면 좀 웃겨요. 피곤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좀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 그런 거야. 지금 생각하면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돈 받아서 부모 돈 받아서 유학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이 변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변한 거죠.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도 생각 자체가 아예 변하지 못했던 거죠. 어려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감과 감정 전염의 혼동은 이제 스펜서의 이론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허버트 스펜스 같은 경우는요, 사회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제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동감과 감정 전염이 이제 쉽게 혼동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동감의 발생에 대해서 말한 길고 긴 설명 자체가 동감과 감정 전염에 대한 지속적인 혼동이었다. 특히 이 이제 스펜서가 반복하는 오류는 뭐냐면 고등 동물의 집단의식과 집단적 습관에서 동감을 도출하려는 거였다.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요즘 이제 진화론, 뭐 생물학적인 뭐 그러한 뭐 진화론의 어떤 입각해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고등 동물 안에서 동감의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동감으로 이러한 그 집단의 어떤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구성된다. 뭐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동감과 감정 전염 간의 혼동, 동감과 감정 전염 혼동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집단의식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로 그러니까 스펜서와는 정반대로 니체라는 학자는 뭐냐면 그 동감 개념을 오류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감 자체를 나쁜 거, 특히 동감 중에서도 동정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통 그 자체는 동정심에 의해서 전염된다. 그럼 여기서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정 전염이죠. 지금 그 니체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감하고 감정 전염을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삶과 삶의 에너지 전체를 상실하기에 이르다. 왜냐하면 이제 고통을 막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된 고통의 양과 비교를 할 때 모순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고통의 양에 비해서 그렇게 에너지 전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왜냐면 전염이 돼서 에너지 전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것들이 이렇게 아까 눈사태처럼 이렇게 불어나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 사실은 감정 합일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네 번째. 감정 전염은 실제적인 체험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심은 전염이 아니다. 자, 니체는 동정심하고 감정 전염을 혼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전염성이 있는 본능, 이 본능이 생명력을 발산시킨다고 본 거예요. 우울하고 이렇게 그러한 이렇게 쫙 우울하게 이렇게 세상에 어떤 근데 그 우울한 게 전염이 돼. 그래서 이 생명력이 사실은 이렇게 활기차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말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의 그러한 발동 기구이며 모든 비극의 저장으로서 태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그리고 그것들을 퇴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그러나 고통은 동정심을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 지금 이게 이제 막스 셜러가 니체를 비판하는 겁니다. 동정심에 의해서 전염되지 않는다. 왜? 동정심은 공감이고, 그죠? 그리고 공감이고, 그리고 감정 전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고통이 전염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감정 전염이기 때문이고, 그걸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만일 고통이 전염된다면 동정심은 절대로 거기에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동정심은 불러일으켜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고통은 전염될수록 더 이상 타인의 고통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고통으로 주어지며,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타인의 고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의 고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회피함으로써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고통으로 주어지는 거가
그 전염되는 어떠한 경우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은 동정심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타인의 고통으로 주어져서 내가 뭘 불러일으킨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겠습니다. 심지어 고통을 통한 전염이 있는 경우에도 전염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타인의 것인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염이 정지되는 어떠한 것은 오히려 어디에서 나타난다.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한, 타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동정심에서 사실은 왜냐면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의 어떠한 내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막 증폭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거에 동정심이 불러일으켜졌을 때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그런 감정 전염을 그런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추체험과 동일한 방식. 특히 과거의 고통스러운 추체험을 하면서 그 압력을 저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감정 전염일 경우에 그는 타인 속에서 타인의 어떠한 그런 말 속에서 타인의 어떠한 그러한 그 안에서 타인과 함께 하면서 막 나 안에서 실제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엉엉 운다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고통은 동감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 전염이 돼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어떤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지만 내가 어떤 동정심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우울한 어떤 전염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감정 합의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이거 다루다 보면 또 1시간 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합의를 읽어보세요. 감정 합의의 부분들이 엄청 길거든요. 엄청 긴데 이제 제가 이걸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을 받고 이 부분부터 왜냐면 이제 우리가 15주에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면 기말 레포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과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동감이나 감정 전염이나 상호 동일적 동감이나 감정 전염, 동감, 감정 합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 현상들 안에서 동감과 비스꼬롬하고 동감인 것들과 구분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감정 현상들, 그러니까 동감으로 분류되던 기존에 분류되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막스웰은 이제 조금 더 정치하게 동감과 여러 가지 어떤 종류를 구분을 한 거죠. 근데 그러한 감정 현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말 레포트 주제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제문을 한두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굳이 파일에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오픈 채팅방에 그냥 주제문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는 뭐고 주제문은 뭐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주제문 땡땡 아니면 그냥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써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정했으니까 이전 주제문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알아서 정하시고 그걸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주제문만 한두 문장으로 써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이 길어졌어요.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도 감정 전염에서 끝나고 말았네요. 자,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줌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주말 넘어서 공지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